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비거주자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을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3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오늘 첫 소식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공정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근로소득인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내고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1998년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집을 29억 원대에 매각해 시세 차익으로 25억여 원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분 50%를 김혜경 여사에게 넘겼는데 2022년 재보선 출마 이후 지금까지 이 집을 전세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약 3,600만 원, 김 여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약 1억 3천만 원 안팎의 세금을 냈을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 원 시세 차익에 세금은 부부 합쳐 약 1억 6천만 원을 낸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돼 김 여사의 세부담이 약 4천만 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난데없는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막대한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은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전월세난도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은퇴한 80세 A씨.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 아파트에서 26년째 거주 중입니다. 연금 35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하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주 비용과 양도세 부담에 이사도 망설여집니다. 글자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디 가서 정을 붙이고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산다고. 정부가 30억 원대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에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고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파는 사람이 이쪽에 좀 사고 싶다고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증여를 해야 되나 하고서. 그리고 사실 한 몇십 년 살아봤어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오히려 부담이 하려고 하세요. 실거주를 고민하는 비거주자들이 늘면서 전월세난만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거주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바로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부담 부분들을 월세화해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들로 작동을 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세제 개편안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 공급은 속도를 못 내고 있어 공급 없는 증세가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군은 보안 문제 때문에 챗 GPT 같은 민간 AI를 사용하기 어려워 내부망에서만 작동하는 자체 AI를 만들어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AI에 대한민국의 주적을 물었더니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교육까지 AI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데 이런 상태로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024년 자체 개발한 AI 제다입니다.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국방망 안에서만 작동해 이른바 군 GPT로 불리는데 현재 시범 운용 중입니다.
국방부 훈련과 규정, 각 군의 교리와 교범 등 국방자료 수십만 건을 입력한 뒤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육군과 공군도 별도의 생성형 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AI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북한은 주적인가라고 묻자 정치적인 사안에 해당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AI는 답변 대신 영어로 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군 AI는 인터넷이 아닌 미리 입력한 자료에서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답변 기준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으면 답변 거부 문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 AI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정치적 사안으로 분류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출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군 생성형 AI가 현재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며 AI의 답변과 무관하게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행정은 물론 장병 교육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보관에 대한 답변이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범죄 피해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사필 귀정이라며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십 년간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최근 국민 61%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회의 처리 나흘 만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보안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예외적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과 맞물리며 개정안 의결과 함께 검찰에 대한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법안이 의결되자 국회를 찾아 개정안이 국가의 폭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자 국회를 찾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국가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며 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던 김 씨는 국무회의 발언에 화가 나 손이 떨렸다며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이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성토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 제2요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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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공소기각과 보안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한 추악한 거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 기자, 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70년 넘게 이어진 수사 체계가 바뀌는 건데 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뭐고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수사 관련 규정에서 검사라는 단어를 모두 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지금 사라진 거고요. 이런 변화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그야말로 체제 자체를 바꾸는 대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문제인 게 검사의 보안수사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검사가 사실 피해자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거부권 요구를 일축하고 사필 규정의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구체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민주당이 막판에 좀 끼워 넣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이 조항을 놓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기각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공소기각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이 끼워 넣은 조항은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 겁니다.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이 공소제기 절차가 흠결이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냥 재판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네. 이전에는 아주 중대한 명백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 이를테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다든지 기소가 이중으로 됐다든지 재판권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들만 법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이 소추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검사가 소추 재량을 일탈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명확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이 형사소송법 논의에서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민주당 안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에만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기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이거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재판이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이 대통령 재판이라고 해서 배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은 제가 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 공소기각이라는 결정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의 소추권을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그 개념에 기해서 공소기각하는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다만 이론적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존의 명백한 사유와 달리 이런 불명확한 사유에 기해서도 판사가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 가능성은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형소법 같은 경우는 위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헌 논란이 사실 기존에는 이제 위헌 논란이 주로 검찰 내부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형사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라든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장 청구권자를 헌법에서 직접 검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경찰이 신청을 해야만
그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헌법상 영장 청구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필요한 강제수나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위헌 심판해야 된다. 헌재 지금 위헌쟁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헌 심판 받을 수 있는 거긴 합니까? 일단 청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헌법소원이든 아니면 권한쟁의. 권한쟁의라는 거는 한 기관의 어떤 행위가 다른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권한쟁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이제 2023년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권한쟁의가 있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어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뭐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라는 그런 이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어떤 식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 가명 김진주 씨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검사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지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도 원래는 상해 사건으로 송치돼서 그렇게 다뤄질 뻔하다가 결국 강간살인 미수로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만큼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형소법이 개정된 걸로 몇몇만 혜택을 보고 오히려 다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앞으로 감시를 잘 해보겠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취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10대 여고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TV조선이 현장 CCTV를 입수했는데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여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전 2시 10분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변 인도를 걷는 여고생 뒤로 전조등 불빛이 번쩍하더니 승용차가 안전 울타리를 뚫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 에어백 틈새로 한 여성이 기어나오고 조수석에 있던 남성도 따라 내립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무면허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안전 울타리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지만 가해 차량은 100여 미터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여성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정작 여성은 동승했던 남성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남성 역시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하고 동승자는 차주가 이제 운전했다고 하고 두 사람은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만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귀가시켰고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돌려차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불러 진행한 국회 간담회에서 한 야당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호 의원에게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서 의원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사과할 필요 없으니 보안 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점에 집중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치안 정감까지 지낸 재선 국회의원의 가벼운 언행과 대조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돼지고기 카르텔입니다. 한때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란 말까지 나왔죠. 알고 보니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무려 6년 동안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담합을 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이들은 매주 견적 가격을 공유하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 담합으로 소비자 가격이 적어도 20% 넘게 오른 걸로 추정됩니다. 서민 가게에 직격탄을 날리고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투자 부적합 국가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을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스피가 불과 27거래일 만에 거의 40% 하락한 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꼽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젊은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AI 시장에 대체 불가능한 투자처라고 반박했는데요.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외신에서 한국 증시가 카지노가 됐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은퇴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세 형평성을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지 궁금합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공정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근로소득인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내고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1998년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집을 29억 원대에 매각해 시세 차익으로 25억여 원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분 50%를 김혜경 여사에게 넘겼는데 2022년 재보선 출마 이후 지금까지 이 집을 전세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약 3,600만 원, 김 여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약 1억 3천만 원 안팎의 세금을 냈을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 원 시세 차익에 세금은 부부 합쳐 약 1억 6천만 원을 낸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돼 김 여사의 세부담이 약 4천만 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선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내후년 있을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생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는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조세 저항이 거셀 경우 관련 법안 처리 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시장에 효과가 없으면 결국 여론이 악화돼 총선 때 어려워진다고 했고, 강북을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냉랭한 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단 말도 나왔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여론에 따라 정부 개편안 수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증세 쿠데타이자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증세안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세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신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노후화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은 투기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좁은 골목 사이로 단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외벽은 낡아 칠이 다 떨어져 있고 가파른 계단은 성인 남성도 쉽게 오르내리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의 창신 9구역과 10구역입니다. 여기서 넘어지셔서 사망하신 분들 같아요. 아 진짜로? 겨울에. 이게 소방차들이 진입이 안 되니까 소방관 분들이 어깨에 호수를 메고 갈수록 이게 좀 벌어지는 것 같아. 기울으니까 이게 전체 이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건물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5%의 동의를 거쳐 2달 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후 취임한 종로구청장이 최근 주민간담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모는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어서 이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투자 신청이나 다른 게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사업 재검토를 시사한 겁니다. 우리 이창민역에서 우리 선생님 처음 뵀는데 종로구에 보니까 재개발하겠다고 그냥 선언한 곳이에요. 동이 17개 동인데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야 종로구 그냥 망하겠다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나도 재개발하면 뭐 돈이 좀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주민 다수가 원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공정성의 원칙이나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종로구청은 원주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조속히 재개발 재건축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깜깜해진 골목에서 상인들이 수조 속 생선을 급히 건져 옮깁니다. 손전등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가게 안을 살핍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먹자골목 일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냉동고가 멈추고 카드 결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다 꺼져가지고 좀 심각해요 지금.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랑 냉동고 물건들 손님도 다 나가고 엄청 크죠. 한 300, 400? 상가 쪽에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손님들이 식사하시다가 멈추고 다 나가시고 전기가 나가니까 호수가 안 돼가지고 한국전력은 변압기 고장으로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상가 62곳가량이 정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대 신호기와 관제 CCTV도 함께 꺼지면서 경찰이 현장에 나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내부 변압기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3개 동, 374가구 냉방기기가 멈추면서 주민들은 폭염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에도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13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거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하필 이게 제일 더울 때 그러냐?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화재도 잇따라 이달 들어서만 에어컨 화재가 136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이번 주 전국이 더위로 들끓고 있죠. 이런 극한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부장님, 어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살인 더위란 표현 나오는데 올해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원래 이제 여름철에 더운 건데요. 올여름 좀 유난스럽습니다. 네. 유럽, 우리나라, 미국 다 똑같이 이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원래 여름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저 중국까지 확장해 있고 그 위에 더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또한 그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열돔에 갇혀 있어서 장마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중 가장 그 피크는 지났다고 봐요. 8월 1일, 2일, 3일. 네.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0.1도라도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지만 한 8월 중순까지는 이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에 있을 테고 올해도 역시 9월까지는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이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유럽과 미국도 올해 엄청 더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더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계속 찾아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0도를 우리나라에서 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1942년 대구에서 40도를 가지고 계속 대구가 가장 덥다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 홍천에서 41도 기록을 깼습니다. 네. 이게 8년 만인가요? 다시 42.5도 기록을 깼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40도를 넘는 최고 기온은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40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구 온난화로 전체적인 기온이 전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적인 40도 넘는 기온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네. 이제 절정은 지났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열대야 혹시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이제 늘어났고 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늘어난 이유가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시화에 따른 그 도시 열섬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런 상태들이 앞으로 적어도 한 9월까지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7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7월 상순부터 한 9월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역시 그런 상태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밤 기온이 25도만 넘어도 열대야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30도를 넘는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이 초열대야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쓰는 기상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제 아침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열대야라고 규정을 해서 그건 기상 용어인데 이제 초열대야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그렇게 붙였는데 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더 덥기 때문이고 특히 속초, 강릉에서 나타나는데 서풍이 불 때는 태백산맥 동쪽에서 페인 효과 때문에 기온이 높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서쪽이 지난주에는 동쪽이 굉장히 기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니까 서쪽 지역이 높습니다. 서울도 양산 42도, 1도 이럴 때 34, 5도 정도밖에 가지 않던 서울이 지금 올 여름 들어서 이제 어제 36.9도까지 올랐고 이번 주에는 서울도 한 38도 정도 예상이 되니까 서울에서 40도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은 2018년도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자, 그 기록을 올해 깰 것인가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시 서쪽 지역에서 이제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그 밤에는 좀 쉬고 좀 식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13호 태풍 돌핀이 과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을 이제 영향을 줄 게 이제 태풍인데 지금 예상 진로대로라면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영남 지방은 비가 한 20에서 50mm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네. 중부지방, 충남 이쪽은 500에서 700mm가 내렸는데 10분의 1도 안 왔죠. 자,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그쪽 지역이 유난히 지난주에 고온 현상을 보였는데 자, 이 태풍은 원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워낙 덥고 또 영남 지방 물을 채워주려면 이 태풍이라도 좀 비껴가거나 와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유럽 그 수치보 모델들 예상을 보면 그대로 서쪽으로 서진해서 왜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오냐면 이 폭염을 만들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태풍이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밀려서 대만 북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제주도 정도는 좀 들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부족한 이 영남 지방까지 많은 비가 오기는 이번 그 태풍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 13호 태풍도 폭염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폭염에 야외 활동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지금 세 자릿수까지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이 온열 질환을 스스로 조금 알 수 있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론적으로 한 60세 넘으면 본인이 갈증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잘. 네.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온열 질환 전조 현상들이 열 탈진, 일사병 등 있는데 본인이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구토를 한다거나 갑자기 그 피로를 느낀다거나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으면 빨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만약 그런 심한 경우에 물을 먹이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적셔주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만약에 말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심하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평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활화산 푸에고 화산이 분화해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공 6km까지 화산재가 치솟으면서 재난 최고 단계 적색 경보가 발령됐는데 2018년 분화 때도 200명이 넘게 숨진 화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 파편과 화산재가 폭탄이 터지듯 흩어지며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거대한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민들은 걱정스레 화산 분화를 지켜봅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40km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3일부터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6,000m까지 치솟고 용암과 화산 쇠설류가 흘러내리면서 인근 주민 1,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Para poder ser evacuados de sus viviendas, esto por el riesgo que se tiene por el alto porcentaje que tiene el volcán. Era como se han evacuado aproximadamente a 70 personas. 화산 쇠설류는 섭씨 200도 이상의 가스와 재, 바위 파편이 흘러내리는 현상인데 시속 100km로 빠르게 쏟아져 용암보다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Solo por la vida de los niños tiene que velar ahí que yo tengo 4, pero ya de noche sí ya es cosita seria, entonces ya uno pues ya no se duerme, está uno atento ahí a cualquier cosa.
과테말라 당국은 인근 3개 주에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으로 2018년 6월 대규모 분화로 200명 넘게 숨지고 17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최근 애플이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중국산 반도체를 쓰게 해달라며 읍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황당한 천국의 이면에는 30년 가까이 짓밟혀온 미국 마이크론의 서늘한 복수국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불러온 반도체 권력의 역전,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애플은 사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품업계에서 무소불위의 슈퍼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스마트폰 기업이라는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파트너사들의 단가를 뼛속까지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특히 불과 2년 전 최악의 반도체 한파가 닥쳤을 때도 애플은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제조업의 기적이라 불리는 40% 이상의 막대한 이익률을 챙기면서도 수조 원의 적자에 시달리던 마이크론에게 가차없이 단가 인하를 강요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공장 가동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포기해야만 했죠.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자 칼자루는 완전히 마이크론에게 넘어갔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orming our world, and data is at the heart of this revolution. Without data, there is no AI. 마이크론이 스마트폰용 생산 라인을 돈 되는 AI 서버용으로 싹 바꿔버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이 예전처럼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싸면 사지 마시든가라는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공지에 몰린 애플은 결국 물가 안정을 핑계로 중국산 메모리 도입이라는 무리수를 두며 미국 정부의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And obviously, if there were more suppliers that would be good, we're evaluating all options. 이에 마이크론은 애플이 중국산을 쓰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며 강력한 안보 논리로 철벽 방어에 나섰죠. 영원한 갑은 없습니다. 30여 가까이 파트너의 고혈을 짜내며 이익을 독식했던 애플의 단가 절감 신화가 결국 반도체 품귀라는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AI주 강세와 유가 급락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 상승세가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 GPT는 상승 우세를 전망했습니다. AMD 시간의 급락과 외국인 수급을 변수로 받고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제미나이는 상방 압력과 차익 실현 공방을 예상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를 핵심 변수로 받고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클로드는 반도체 주도 상승 시도를 전망했습니다. 유가 금리 하락과 호르무즈 협상을 변수로 받고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새 AI 모두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미국장 강세 이후 실제 수급 확인이 관건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낙타에게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물들을 위한 특별 작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에서 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 사육사들이 나섰습니다.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시원한 과일 케이크를 나눠 먹었는데요. 그늘에 앉아서 얼음 과일을 먹는 원숭이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사육사들은 이날 동물들에게 특별 간식을 주고 시원한 물을 뿌려줬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동물들도 무척 힘들었네요. 이 뜨거운 햇빛에 바다에 있는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뜨거운 햇빛에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면서 양식장마다 대비에 한창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우럭과 참돔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민이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폭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폭염이, 밤에는 잠 못 드는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서울의 기온 3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숨막히는 더위 탓에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더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광주 38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은 37도가 예상돼 무척 덥겠습니다.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서쪽 지역의 대기가 불안정하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는 가실 줄 모르겠고 주말 사이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